보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은유통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교역에서 은유통이 활성화되는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은유통이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은 동아시아 각국의 대표적인 무역항에 대해서 가상 답사 계획을 세우는 수업 활동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은이 국제 통화로서 활발하게 유통되게 됩니다. 일본의 이와미 은광, 그 다음에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 그리고 멕시코 지역 이런 데서 이제 다양한 은들이 아시아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은이 아시아로 유입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명나라와 청나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명나라나 청나라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수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의 가치가 유럽보다도 2배 정도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 유럽 상인들은 유럽의 은을 명나라나 청나라로 가지고 가기만 해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래서 은이 중국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아시아로 중국으로 몰려들게 되는 거죠. 이로써 이제 은본위 경제 체제가 동아시아 곳곳에서 확립되게 됩니다. 민간에서도 은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은 사용이 더욱더 확대됩니다. 중국의 경우.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도 은으로 내게 되는 거죠. 상품 경제가 발달하고 은 경제가 진전됨에 따라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세와 요역의 항목의 인두세인 정세 이걸 이렇게 은으로 걷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세와 요역의 항목을 다양하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해. 그리고 조세는 토지 면적, 그리고 요역은 사람 수에게 부과한 노동력을 대신 받는 거니까 장정수에 따라서 은으로 납부하게 합니다. 세금 제도를 그 한 가지 방식으로 은이라고 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정리를 한 거죠. 1조 편법. 청나라는 이 중에서도 그 요역 항목의 인두세인 그 정세를 아예 어차피 토지 면적에 따른 토지세, 조세도 은으로 걷고 장정수에 따라 지금 이 부과하는 요역 항목도 정세도 은으로 거둘 바에야 그 두 개의 세금 제도를 굳이 놔둘 필요 있느냐? 정세를 아예 토지세에다가 포함시켜 버리자 그거죠. 그래서 토지세인 지세에다 포함시켜서 은으로 징수했다. 지정은제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은 유통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은광 개발에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그 이유는 이제 금이라든가 은이 많이 난다고 하면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이걸 곡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더 폐쇄하는 작전을 썼던 거죠. 근데 16세기 초 함경도 단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은광이 개발됩니다. 은 생산량이 늘어나죠. 근데 이제 지배층인 양반들의 비단과 같은 사치품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은이 부족해집니다. 16세기 중엽에는 무역을 하면서 일본에서 이제 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다량의 은이 좀 유통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생사라든가 비단을 사느라고 또 명나라로 유출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명나라가 지원을 왔죠. 많은 군사비를 쓰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은이 부족해져요. 은 가격도 오르고요.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은을 곡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조선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이제 기후약조를 통해서 일본과 무역이 재개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무역을 해서 은을 확보해서 이걸 명나라에 보내줘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은을 확보하고 그걸 다시 명나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인삼이라든가 중국의 비단을 일본에 수출해서 은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선에 들어온 일본의 은은 다시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걸로 또 중국에서 비단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결과적으로는 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은 유통. 명나라에 사실상 은을 주로 공급하는 나라는 일본이죠. 일본은 16세기 전반에 이와미라고 하는 곳에서 은광이 터집니다. 이 이와미 은광을 개발하게 되면서 은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였던 거죠. 이게 은이 자기 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묻혀 있긴 한데 문제는 이 은이 여러 가지 순수한 은이 아니라 다양한 물질들과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을 분리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분리해내는 방법을 회치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가장 발달된 회치법인 연은 분리법을 개발해낸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이 회치법, 연은 분리법은 조선 연산군 때 노비였던 사람, 노비 한 명하고 양인 한 명이 이걸 개발을 해내죠. 그래서 이게 연산군이 당시에 실제로 이제 연산군 앞에서까지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납을 이용해 가지고 중금속인 납을 넣어가지고 함께 뭐 태우다 보면 뭐 이 은하고 납의 녹는 점의 차이 때문에 뭐 이제 이 금속을 태워서 재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이제 납하고 그 재들이 함께 묻어져서 떨어져 내려오면 은만 남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순수하게 은을 확보할 수 있는 재래식 재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조선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일본에서는 이제 이와미 은광이라고 하는 은광도 있는데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은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기술까지 얻게 됨으로써 은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은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명나라로 보내지게 되는 거고요. 일본은 16세기 말에 은 수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게 일본 역사에서는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일본이 이제 전국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리 가문이 이 이와미 은광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게 이제 전쟁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통일되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걸 차지하게 됐고요. 일본은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세계화 교역을 하면서 이 은을 가지고 세계화 교역을 하면서 중국, 뭐 한국을 조선을 넘어서서 중국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꿈을 꾸었던 거고 뭐 이렇게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은 수출이 16세기 말에 정말 그 전성기였고 당시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일본이 생산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생산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 중엽부터는 아메리카에서도 은 생산이 증가해서 유럽인들의 아시아 상품에 대한 구매욕이 자극되고 뭐 포토시 은광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볼리비아에서 이러면서 이게 지난 시간 23강에서 배웠던 갈레온 무역, 갈레온이라고 하는 배를 통해서 태평양 항로를 통해서 이제 태평양 무역이 증가되게 되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요. 아메리카 은이 이제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포르투갈 상인들 마카오를 거점으로 한 포르투갈 상인들 그리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가 이제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확보해 가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동아시아에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게 된다. 10분. 뭔가 좀 지도랑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 간만에 짧게 끝났네요. 끝.